굉장한 혁신을 꿈꾸고 가파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급속적이고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사업을 꿈꾸다 보니까 기존의 환경이나 특히 법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령 같은 경우에는 파지티브 규제 방식이라고 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와 같은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고, 법령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이 기존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고 혁신적인 모델을 꿈꾸는 스타트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농촌 살리기 측면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빈집을 재활용 혹은 이제 개량해서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농촌의 빈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숙박 플랫폼이 있었어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받아냈고,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도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제 사업 모델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농촌 정비법에서는 실제 농어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거나 이제 숙박업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법령에 따르지 않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사업 모델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령에 저촉된다라고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기부터는 신뢰관계에 있는 동업자들 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작은 신뢰에 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서를 많이 쓰시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거래처와도 심지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그를 통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추가 투자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업을 더 발전시킨다는 방향에서 제한적인 요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스타트업은 법을 잘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 회사 설립에 사용되는 정관에 대한 검토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사업을 하시는 동업자들 간에 혹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계약서를 받을지 혹은 서약서를 받을지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 혹은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나 정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정관을 작성해서 이제 발기인들 간에 이제 날인을 하시고 그 정관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시게 되는데요. 굉장히 오래되어서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투자를 받을 걸 예견해서 종류 주식이나 주식 매수 선택권 등에 대한 조항을 잘 넣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업자들 간에 처음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은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언제까지 근속을 할지, 그러면 근속 의무를 어느 정도 부여를 하실지, 그리고 그에 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 가진 주식이 외부로 분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기술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그와 같은 동일한 사업 모델을 꿈꾸는 스타트업이
빨리 쫓아오지 못하게 비밀로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법인 내가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제3의 업체나 제3자와 용역계약 혹은 그 외 제휴 등을 체결하실 때에도 영업비밀 유지 계약이나 서약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업계에 있다면 영업비밀을 통해서 보호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의 영역이라면 특허권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렵다 보니까 스타트업의 자산이나 그 어떤 부채나 이런 걸 다 고려하면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쭉 증가하는 곡선을 그려요. 이걸 J커브라고 해요. 정말 아이디어밖에 없거나 정말 그 몇 가지 개발 직전 또는 아주 초기 개발 단계에 투자하는 것을 갖다가 엔젤 투자라고 하고요. 쭉 성장을 해서 시제품을 출시하거나 뭔가 할 때 투자받는 단계, 이때가 시리즈 A, 그 다음에 시리즈 B, C, D 이렇게 쭉 그 투자 금액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런 이후에 만약에 뭐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큰 투자자들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 그럼 그때 M&A가 이루어지는 거고, 아니면 그 회사가 어떤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거래소나 이런 데 상장하고 싶다, 그걸 이제 IPO 한다, 그러니까 시장에 공개한다라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시리즈 A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상환 전환 우선주 투자를 많이 해요. 상환 전환 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과 그다음에 우선권이 있는 주식이에요. 상환권은 내가 돈을 갖다 투자하면 거기에 상환 이율이라는 이자를 붙여서 상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예금 같은 거예요. 내가 10억을 투자하면 10억 플러스 10몇 억을 받겠다라는 거고, 전환권은 추후에 우리가 M&A나 IPO 같은 걸 할 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전환권이고, 우선권은 배당을 받거나 뭔가 자녀재산 분배를 받을 때 일반 보통 주주들에 비해서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권이에요. 투자를 받으실 때 투자 계약서라는 걸 체결해야 돼요. 스타트업과 투자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투자 계약의 당사자는 스타트업과 투자 회사 두 당사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99%, 거의 90% 이상은 이해관계인이라는 존재가 포함이 돼요. 그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지금 이걸 보시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에요. 또는 주요 주주예요. 우리나라는 경영을 하다가 회사가 잘 안 됐을 경우, 또는 투자금을 받았는데 투자금을 결국에는 다 소위 날려먹었을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회사가 안 되면 투자금을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관계, 즉 대표님들이나 주요 주주들을 계약상 당사자에 끼면 이 경우에 만약에 투자금을 너희의 고의나 귀책으로 이걸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라는 식의 계약 내용을 포함합니다. 회사와 투자사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즉 개인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고, 투자 계약을 체결하실 때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인의 연대 책임 조항이 하나 있어요.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건 정말 극단적으로 투자자한테 유리한 조항이에요. 즉 뭐냐면 투자자는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거죠. 투자금을 줬는데 회사가 잘 안 됐다. 투자금 회수가 안 되면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재산까지도 손해배상을 할 때 뭔가 담보처럼 사용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대표이사님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그냥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 말고 고의로 잘 안 되게 하거나, 즉 배임이나 횡령의 경우가 있겠죠. 귀책 사유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조항은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 상환권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 즉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사라, 당신이 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특별 상환권 조항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또는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예컨대 회사에 소송이 발생하거나 회사가 영업을 한 달 동안 못 한다거나, 또는 회사의 자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리거나 이럴 경우에 뭐 며칠 내에 이거를 치유하지 못하면 특별히 니네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환해 줘야 되거나 내 주식을 무조건 사줘야 돼 라고 인위적인 조항을 만든 거예요. 투자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그 어떤 특정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어느 정도까지 수위를 조절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조항에 대한 검토를 아주 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해서 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극단적으로 이제 투자자만 위하는 쪽으로 조항이 만들어지면 정말 회사가 조금만 안 돼도 대표이사님 개인한테까지도 이렇게 청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엔젤 투자 단계나 시리즈 A 투자 단계에서는 무조건 이 조항은 빼자라고 제안을 하고, 만약에 그걸 안 뺀다고 하시면은 이 투자는 받지 마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드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가 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그 형사처벌 조항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한 100개 정도 될까요? 200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상법에 관련 조항 위반해서 2,200개나 됩니다. 사실상 대표이사가 되신다는 건 사실 예비 피고인, 예비 피의자예요.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경영을 막 하시다가 기소가 되거나 정말로 처벌을 받았다. 경영을 하다가 형사처벌 받은 사람한테 투자 잘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나중에 M&A 할 때, IPO 할 때 기업의 가치가 현저히 낮게 평가될 여지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형사처벌 받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존망이나 기업의 가치와도 결부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업의 대표가 되시거나 경영을 하실 때는 법률 검토를 받아가면서 형사처벌을 절대 받지 않는 방향으로, 또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스타트업들이 사실 극초반에 아무런 자금이 없을 때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강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부기관이나 상업 또는 이 스타트업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뭐 오피스 아워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좀 한 1억에서 5억, 10억 정도 투자받는 그런 단계, 또는 한 30억까지 그 정도 투자 단계에서는 저희가 주주관 계약, 투자 계약 또는 뭐 인사 노무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쟁점에서 자문을 제공해 드리거나, 법무팀이 없으면 저희가 사내법무의 역할까지 해가면서 M&A 하시거나 IPO 하실 때 그때까지의 모든 절차까지 저희가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 총 모든 성장 단계의 자문을 최대한 제공해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정말로 기술 하나만 믿고 시작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법률적인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과정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본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많이 포함시키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 그런 조항을 무조건 빼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을 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정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균형 잡힌 계약서가 나오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법률 자문을 제대로 받지 않으시면 참 어려운 거죠. 앞으로도 저희는 어떤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법률 자문을 해드리는 게 한국의 어떤 혁신 산업이라든가 스타트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자문을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